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공예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52살 이자영입니다. 요즘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아침마다 수영을 배우러 다녀요. 집 근처에도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하는 학교와는 반대 방향이라 수영을 마치고 출근하려면 꽤 불편하죠. 그래서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신도시의 스포츠 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수영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요즘 들어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예 재료가 든 상자를 들고 학교 계단을 오르면 예전과 다르게 숨이 차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소파에 누워 한참을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운동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런데 시간을 언제 내? 아침에라도 해. 계속 피곤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투가 다정한 사람은 아니라서 듣는 순간에는 조금 얄미웠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결국 큰맘 먹고 수영복과 수경을 샀습니다. 첫 수업 날에는 탈의실에서부터 기가 죽었어요. 다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저만 사물함 번호를 몇 번씩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괜히 배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데 혼자 신경 쓰고 있었죠. 물속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 엉망이었어요.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제자리였고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물을 한 모금씩 삼켰습니다. 옆사람 발에 물이 튀기만 해도 당황해서 레인줄을 붙잡았죠. 강사가 몇 번이나 제게 말했습니다. 회원님 어깨에 힘 빼세요. 저 힘 뺀 건데요. 지금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사람을 띄워주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물을 어떻게 믿어? 손을 놓으면 바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발차기를 세게 하면 할수록 숨은 더 찼고 몸은 오히려 아래로 처졌죠. 강사는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힘을 빼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물속에서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고, 일을 다시 시작할 때도 그랬죠. 남들보다 늦어진 만큼 더 애써야 한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수영반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 많았어요. 40 후반부터 60이 넘는 분들까지 있었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는 이미 꽤 친해 보였습니다. 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남편 이야기나 자식 이야기가 바로 시작됐죠. 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정미 씨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경을 벗고 있는데 제 옆에서 머리를 털며 물었어요. 새로 오셨죠?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어쩐지 못 보던 얼굴이더라. 나는 최정미예요. 몇 살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게 조금 빠르다고 느꼈지만 저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52이요. 정미 씨 얼굴이 금세 밝아졌어요. 어머, 나랑 1살 차이네. 내가 53이에요. 그럼 우리 편하게 지내요. 그 옆에서 머리를 말리던 은숙 씨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56이야. 정미는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부터 물어봐. 그래야 언니인지 동생인지 알지.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은숙 씨는 제가 자신보다 4살 어리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들이 제 나이를 알고 나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영이 끝나면 탈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수영복이 잘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수경에 김이 서린다는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말, 남편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섭섭하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정미 씨가 대화를 이끄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자기 경험을 붙여 이야기했고 상대가 어색해하면 먼저 웃어줬어요. 다만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 같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옷을 입으니 정미 씨가 물었어요. 자영 씨는 수영 끝나고 늘 어디 가요? 학교에 가요.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순간 정미 씨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괜히 옷소매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정규 교사는 아니고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공예 수업을 해요. 아, 방과 후 선생님. 정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바로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광고회사에 다녔다는 말도 하고 싶었고, 미술을 따로 공부했다는 사실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나 싶어 그냥 웃었습니다. 아이들 가리키면 재밌겠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재미있을 때도 있고 정신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오후에 잠깐 하는 거잖아. 오전에는 시간 여유 있어서 좋겠다. 은숙 씨가 부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설명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수업 전에 재료를 소분하고 견본을 만들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일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괜히 제가 제 일을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 맞추기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수영반에 등록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자 정미 씨가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다들 시간 되죠? 물놀이 했더니 배고파 죽겠어. 나는 돼. 나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정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자영 씨도 같이 가요. 오늘 학교 안 간다면서. 사실 집에 가서 수업 재료를 정리할 생각이었지만 저만 빠지기는 또 싫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스포츠센터 뒤편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갔어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식당에는 운동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묶은 여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식당 안에는 들깨가루와 뜨거운 국물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정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수저를 나눠주고 깍두기 접시를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지만 수영우라 그런지 모두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까봐 걱정이라는 이야기, 딸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정미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그런데 자영 씨는 어디 살아요? 저는 물컵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수림동이요. 아, 수림동? 정미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아주 짧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뒤에 설명하기 어려운 여백이 생겼습니다. 미경 씨가 곧바로 물었어요. 수림동이면 여기까지 좀 걸리죠?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매번 여기까지 와요? 집 근처에도 수영장 있지 않아요? 있긴 한데 제가 가는 학교가 이쪽이라 여기서 수영하고 바로 가는 게 편해서요. 아, 그렇구나. 대화는 별 문제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저를 무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까지와 다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세까지 의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미 씨는 곧 미경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경 언니는 센트럴뷰 살죠? 작년에 작은 평수로 옮겼어. 그래도 센트럴뷰잖아. 거기 요즘 또 올랐죠? 미경 씨는 손을 내저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야, 팔 것도 아닌데 집값 올라봤자 뭐해. 그래도 기분은 좋지. 지난달에 몇 동이 얼마에 거래됐다던데. 은숙 씨가 정확한 가격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동은 공원 전망이라 더 비싸고 어느 동은 큰 길과 가까워 소음 때문에 덜 오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미경 씨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틀린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건 저층이고 같은 평수라도 고층은 더 나가.
그래도 언니는 좋겠다. 살다 보니 집값이 그렇게 올랐잖아. 운이 좋았지 뭐. 미경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싫지는 않은 눈치였어요. 숟가락으로 국물만 천천히 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깍두기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우리 집도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들어간 새 아파트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 외벽색도 좀 바래고 지하 주차장에 가끔 천장에 물이 새는 곳이 있지만 여전히 제 가족의 시간이 쌓인 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아파트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정미 씨가 아까 수림동 어디요? 라고 한 번 더 물었다면 대답했을 텐데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먼저 말하지 않았죠.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 휴대폰으로 시세를 검색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정미 씨가 제 차를 알아봤어요. 이거 자영 씨 차예요? 네. 차를 깨끗하게 탔네. 몇 년 됐어요? 9년 됐어요. 어머, 오래 탔다. 자영 씨는 검소한가 보다. 정미 씨는 칭찬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습관처럼 웃었어요. 아직 멀쩡해서요. 고장날 때까지 타려고요. 나는 남편이 자꾸 바꾸자고 해서 작년에 바꿨어. 차는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계속 눈이 높아져. 정미 씨는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새 차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반짝이는 차문을 열며 정미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요일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차 문을 닫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오래된 시트의 갈라진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한쪽 모서리가 희미하게 변한 것도 그날따라 유난히 낡아 보였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신도시의 높은 아파트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새로 지은 단지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형 현수막에는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주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품격을 완성하는 주소. 신호에 걸려 멈춘 동안 그 문장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소가 다른 사람은 품격이 부족한 걸까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9년 된 차를 타고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저는 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걸까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도 제 차를 흉본 게 아니라 정말 검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미경 씨도 자기 집값을 자랑하려던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도 저는 무시당한 사람처럼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을 정리하고 물부터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여보, 우리 집 요즘 얼마 하는지 알아?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얼마 전에 앞동이 팔렸다고 전체 카톡에서 말하던데 정확히는 몰라. 많이 올랐을까? 그제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아니, 그냥 수영장 사람들이랑 밥 먹었어. 거기서 또 집값 이야기했구나. 남편은 저를 오래 본 사람답게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냥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어디 사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 알아, 물어볼 수 있지.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우리가 팔 것도 아닌데 집값 알아서 뭐해. 그냥 편하게 살아.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집을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이사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결국 휴대폰을 켰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이름을 검색했어요.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고 같은 평수의 매물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영장 근처에 있는 센트럴뷰를 검색했죠. 숫자를 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집 두 채를 팔아도 그곳에 넓은 평수 한 채를 사기 어려웠어요.
같은 도시에서 차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짧은 거리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말했어요. 아직 안 자? 이제 자려고. 저는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휴대전화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낮에 수영장 탈의실 거울에서 보았던 얼굴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사는 곳이 뭐라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수요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 사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 이름까지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고작 주소 하나 때문에 다음 수영 수업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결혼 전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하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다고 하는 곳이었어요. 업무 강도는 셌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회의실 벽에 붙은 수십 장의 시안을 보며 단어 하나를 바꾸고 문장 끝을 다시 다듬는 시간이 싫지 않았죠. 제가 낸 문구가 최종안으로 채택되면 새벽까지 이어진 야근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일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잠시 쉬었다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육아휴직 이후 계획을 동료들과 이야기했죠. 선배, 복직하면 제가 맡아둔 브랜드 다시 가져가실 거죠? 후배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 몇 달 쉰다고 감을 잃겠어?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모든 것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남편 회사는 경기도 끝자락에 있었고 출근 시간이 이른 데다 퇴근은 늘 늦었어요. 친정엄마는 허리가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은 없었죠. 한동안 어린이집 대기번호만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대기자가 아직 많아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아이를 낳은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귀 가능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고, 저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어요. 사직서를 내던 날 팀장은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영 씨 같은 사람이 그만두면 회사도 손해야.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상하게 서러웠죠. 아이 좀 크면 다시 일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자 팀장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요. 상황 좋아지면 다시 봅시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잠깐만 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가 어린이집 갈 무렵 둘째가 생겼고 쉬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죠. 경력 단절 5년째가 되었을 때 다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제 경력보다 아이들 나이를 먼저 물었어요.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이네요. 네. 아이들이 아프면 봐주실 분은 계세요? 남편과 조율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야근이 잦은데 가능하실까요? 면접관은 웃고 있었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고르는 몇 초 사이 이미 결론은 내린 얼굴이었죠.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면접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날의 저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러 온 사람 같았죠.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뒤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일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미술학원 보조로 들어갔죠.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과 맞았습니다. 아침에는 두 아이를 챙겨보내고 빨래를 널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대충 씻은 뒤 김 한 장에 밥을 싸먹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면 수업에 사용할 물감을 미리 짜고 아이들 이름이 적힌 도화지를 책상 위에 올려놨죠. 수업이 시작되면 쏟은 물을 닦고 앞치마 끈을 묶어주고 바닥에 떨어진 찰흙을 떼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린 나무를 보고 제가 말했어요. 여기 가지를 조금 더 뻗어보면 어때? 그때 저보다 10살쯤 어린 원장 선생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양 선생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죠. 네, 보조 선생님은 아이들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수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할게요. 선생님은 뒤쪽 정리 부탁드려요. 주변에는 학부모 2명이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대로 갔어요. 붓에 묻은 파란 물감을 씻는데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욕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뜨거웠죠. 광고회사에서 후배들 시안을 검토하던 제가 이제는 붓을 씻고 바닥을 닦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버스에 타자마자 눈물이 힐끔 났어요.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집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학원에 출근했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두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보조지만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미술지도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식탁 한쪽에 교재를 펼쳐놓고 색채 이론과 아동 발달 과정을 외웠죠. 둘째가 자다가 깨서 울면 아이를 달래 재운 뒤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면 두 아이를 데리고 교육기관에 간 적도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복도 의자에 앉은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수업 끝나면 가자. 조금만 기다려줘. 나 과자 더 먹으면 안 돼? 동생하고 나눠 먹어야지.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쥐어주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지 계속 귀를 기울였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보조에서 정식 미술 선생님이 되었고 제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학부모가 선생님 수업을 아이가 기다려요 라고 말해준 날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첫 번째 학교에서는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는 면접까지 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죠. 세 번째 학교 면접을 앞두고는 거실에서 혼자 모의 면접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제가 혼자 말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누구랑 얘기해? 면접 연습 중이야. 또 지원했어?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안 지치네. 칭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치지. 그래도 해야지. 세 번째 학교에서 마침내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기쁘다기보다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몇 번 하는 방과 후 수업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리였죠. 처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던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이들과 버려진 나무 조각으로 작은 마을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고 혹시 모서리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사포질까지 했죠. 그런데 학교 계단을 오르다가 상자 밑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조각과 색종이, 리본이 복도 바닥에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부모들이 곧 올 시간인데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재료를 주웠죠.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순간 울컥했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먼저 나와 있던 아이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수업할 재료야. 아이는 조각을 햇빛 쪽으로 비춰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보물 같아요. 모양이 다 달라서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주었어요. 공개 수업이 시작된 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나무 조각은 모양이 다 다르죠.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은 삐뚤고 크기가 다른 조각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지붕이 두 개인 집을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집보다 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한 학부모가 공개 참관록에 적어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정답 없이 만들어도 되는 수업이라 좋아하네요. 그 말을 읽고 저는 더 수업에 확신이 생겼고 자신감도 조금씩 쌓였어요. 그 말을 읽고 저는 더 수업에 확신이 생겼고 자신감도 조금씩 쌓였어요.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을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은 남편의 승진, 아이들 대학, 부모님 건강 이야기를 차례로 꺼냈죠. 한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자영이는 요즘 뭐해? 아, 나 초등학교에서 공예 수업해. 학교 선생님이야? 방과후 강사야. 친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반가워 선생님. 나도 애들 다 키웠겠다. 그런 거나 해볼까? 그런 거나. 친구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 일이 좋아 보여서 한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나 네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돼. 제가 조용히 말하자 친구는 웃었어요. 뭐, 그렇겠지. 그런데 나도 미술 좋아했잖아. 애들 어릴 때 만들기 숙제는 내가 다 해줬어. 주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너 손재주 좋긴 하지. 맞아, 자영이한테 배우면 되겠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에서는 작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어요. 매년 다시 지원서를 내야 한다는 것, 수강 인원이 줄면 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수업 전날까지 재료비를 계산하고 학부모 문의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 한 명이 굴르거나 손을 대기라도 하면 밤새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도요. 수업이 끝난 뒤 바닥을 쓸고 무거운 재료 상자를 다시 차에 싣는 시간은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순간 제가 제 일을 대단해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완성된 자리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몇 번 떨어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붓을 씻었는지, 아이들을 복도에 앉혀두고 공부했던 시간은 보이지 않죠. 다음날 수영 수업에 갔을 때 정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영 씨, 오늘도 학교 가요? 네, 오후에 수업 있어요. 방과 후는 오후에 잠깐 하는 거죠? 오전에는 시간 많아서 좋겠다. 오전에는 수업 준비해요. 재료도 나누고 견본도 만들고요. 그래도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보단 편하잖아. 정미 씨는 정말 부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접으며 웃었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했죠. 마침 강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형 5바퀴 갑니다. 쉬지 않고 자기 속도로 가세요.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바퀴부터 평소보다 세게 발을 쳤습니다. 정미 씨보다 먼저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안에 쌓인 말을 몸으로라도 밀어내고 싶었나 봐요. 물살이 얼굴을 때렸고 금방 숨이 가빠졌습니다. 팔도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편하잖아.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반환점에 손을 짚고 몸을 돌리는 순간 오른쪽 종아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기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힘이 들어가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어, 입을 여는 순간 물이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레인 줄이 생각보다 멀리 있었어요. 몸이 아래로 처졌고 당황할수록 숨이 더 빨리 끊겼습니다. 강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자영 씨, 힘 빼요. 내가 잡았어. 물속에서도 정미 씨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정미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제가 수영장 벽을 붙잡을 때까지 제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고도 한동안 숨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종아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젖은 수영복이 몸에 달라붙어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강사가 제 다리를 확인하는 동안 정미 씨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제 발끝을 잡았습니다. 발가락 몸쪽으로 당겨봐요. 아니, 힘주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뭘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정미 씨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발바닥을 받쳐 올렸습니다. 평소처럼 말은 거칠었지만 손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더 아프게 할까봐 제 표정을 살피면서 힘을 조금씩 조절했죠. 운동할 때 괜히 우기 부리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는 한 번 다치면 오래 가요. 그 말에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제가 좀 무리했나 봐요. 좀 한 게 아니라 엄청 했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정미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웃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발을 찼는지 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괜히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수업이 끝난 뒤 정미 씨는 자판기에서 이온 음료 하나를 뽑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마셔요. 집에 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괜찮다니까요. 그냥 마셔요. 그리고 정미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캔 윗부분만 손등으로 몇 번 긁었어요. 내가 아까 말한 거 기분 나빴어요? 뭐가요? 방과후는 편하겠다고 한 거요. 저는 곧바로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고 기분 나빴다고 하면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정미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 우리 큰딸도 대학원 다닐 때 시간 강사 비슷한 일을 했어요. 1시간 수업하려고 자료는 밤새 만들더라고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따님이랑 저는 좀 다르죠. 다르긴 해도 남 가르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했어요. 저는 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괜히 예민했나 봐요. 예민할 수도 있죠. 자기 일인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대단한 사과도 아니었고 제가 겪은 시간을 모두 이해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정미 씨는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미 씨는 수영을 쉬는 날이면 단체방이 아니라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다리 괜찮아요? 오늘 학교 수업 갔어요? 이번 주 수영 끝나고 커피 어때요? 저도 전처럼 대답을 재지 않게 됐습니다. 공예 수업에서 남은 점토로 작은 비누 받침을 만들어 건넸더니 정미 씨는 예상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이걸 자영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수업 준비하면서 같이 만든 거예요. 어머, 아까워서 비누를 어떻게 올려? 비누 받침인데 비누 올려야죠. 그럼 손님용 비누 올려놔야겠다. 정미 씨는 비누 받침 사진을 찍어 제게 다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세면대 한쪽에 놓인 작은 작품을 보니 별것 아닌데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미 씨가 수영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들 시간 되죠? 우리 집에 와요. 커피나 한잔하게. 은숙 씨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정민의 집 드디어 구경하는 거야? 뭘 구경해.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리버 팰리스가 어떻게 다 똑같아. 정미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싫지 않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입꼬리를 누르는 듯 입술을 다물었고 시선을 괜히 가방 안으로 돌렸죠. 저도 리버 팰리스는 알고 있었어요. 스포츠 센터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였고 신도시 안에서도 비싼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영장에 오가는 길에 입구를 여러 번 지나쳤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죠. 약속한 날 저는 괜히 옷을 몇 번 갈아입었습니다. 집 구경하러 가는 자리에 무슨 옷이 중요하겠느냐 싶으면서도 너무 편하게 입고 가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결국 평소 학교에 갈 때 입는 베이지색 바지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리버 팰리스 입구에는 경비실 대신 방문 차량을 등록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정비 씨가 보내준 돈과 호수를 입력하자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단지 안에는 나무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보도에는 마른 잎 하나 보이지 않았죠. 은숙 씨가 제 옆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관리비가 비싸도 이런 데 살면 돈 안 아깝겠다. 미경 씨는 익숙한 듯 말했어요. 요즘 새 아파트는 다 이 정도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한쪽에는 호텔처럼 긴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은은한 향까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벽면 화면에는 입주민 전용 요가 수업과 와인 광자 안내가 지나갔죠. 정미 씨의 집은 2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귀가 조금 먹먹해졌어요. 은숙 씨는 거울에 비친 머리를 정리했고, 미경 씨는 창밖 전망이 어느 방향일지 추측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정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집이 좀 어수선해요. 집은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위에 작은 화병 하나만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생활용품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넓은 창 너머로 강과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있는 차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죠. 어머, 정미 씨, 여기서 살면 여행 안 가도 되겠다. 은숙 씨가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야경은 더 예쁘겠네. 미경 씨도 창문 가까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강이 이 각도로 보이는 동이 몇 개 없는데. 정미 씨는 커튼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매일 보면 그냥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미 씨는 사람들이 감탄할 때마다 조금씩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사람 마음이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숨기려 해도 아주 작은 자세로 드러나죠. 저 역시 집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 집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보다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주방 동선은 얼마나 편해 보이는지, 냉장고가 벽 안에 들어간 것처럼 깔끔한지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달린 조명까지 우리 집 것과 비교하고 있었죠. 정미 씨가 준비한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식탁에 놓자 은숙 씨가 앉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여기가 몇 평이라 그랬죠? 42평이요. 분양받을 때 얼마였어요?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에이, 그걸 어떻게 몰라. 지금은 한 15억 넘죠? 정미 씨는 물잔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먹고 해요. 체할라. 여기 분양가보다 몇 배는 올랐잖아. 은숙 씨는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다는 의식보다는 재미있는 숫자 문제를 푸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정미 씨는 잠시 남편 쪽 서재를 바라봤어요. 그건 그렇지. 남편은 이 집 산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나? 말끝에는 웃음이 붙어 있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정미 씨는 바로 샌드위치 접시를 밀며 화제를 돌렸죠. 이거 먹어봐요. 여기 동네에서 유명한 데래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집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단지는 학군이 좋고 어느 동은 앞에 건물이 들어서 전망이 막힐 거라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은숙 씨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어요. 자영 씨 집은 몇 평이에요? 32평이에요. 그 동네에 32평이면 얼마예요?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조금 전까지 자연스럽게 오가던 말들이 멈추고 시선이 제게 모인 것처럼 느껴졌죠. 정미 씨가 은숙 씨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왜 남의 집값을 물어봐? 뭐 어때? 다들 자기 집 이야기 했잖아. 은숙 씨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서 휴대폰까지 꺼냈어요.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집 가격이 화면에 뜨고 그 숫자를 이 집과 나란히 비교하게 될 장면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죠. 집값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은숙 씨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정색해요? 어디 사냐고 묻고, 몇 평이냐고 묻고, 얼마냐고 묻고. 저는 그런 질문이 좀 불편해요. 한번 입을 열자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런 것부터 알아야 하나 싶어요. 그 집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경 씨가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영 씨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영 씨가 집 때문에 열등감이 있나 봐요. 열등감?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바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다고 저도 제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정미 씨가 급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우, 그만들 해요. 내가 괜히 집으로 불렀네. 커피나 마셔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벌써요? 커피도 안 마셨는데. 수업 준비할 게 좀 많아서요. 정미 씨가 제 얼굴을 살폈지만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자꾸 헛돌았어요. 구두 뒤축이 잘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발을 뺐다 넣었죠. 그때 거실 쪽에서 운숙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물어봤네.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피곤해. 아마 저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난 건 은숙 씨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천장 높이와 거실 크기, 창밖 전망을 우리 집과 비교하고 있었죠. 은숙 씨는 입 밖으로 집값을 물었고, 저는 속으로 이미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낡은 아파트 단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우리 집 드디어 재건축 확정됐어. 오래 버틴 보람이 있네. 친구들의 축하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네. 입주하면 집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친구는 웃는 얼굴 표시와 함께 예상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하고 아껴 모아온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남편과 제가 처음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27살의 저는 집값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남편의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남편 회사는 경기도 끝자락에 있었고 서울에서 다니려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지원도 없었어요.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회사 근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었고 주방은 두 사람이 함께 서 있기도 좁았습니다. 광고회사 동기인 수진이는 서울에 있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낡고 좁은 집을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을까?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주차할 자리도 부족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비록 빌라였지만 방이 3개였고 남편 회사와 가까웠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대출이 많아서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돼. 저는 수진이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거의 없었고 남편은 회사까지 차로 15분이면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빌라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장바구니와 유모차를 들고 3층까지 올라가는 일은 매일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깨울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냉장고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 베란다에 놓고 썼습니다. 한겨울에 반찬을 꺼내러 갈 때면 슬리퍼를 신고도 발이 시려웠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어느 날 장을 보고 올라오다가 계단 중간에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첫 아이를 안고 다른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제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울어? 저는 그날 마음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자. 그 뒤로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을 줄였고 저는 아이들 옷을 물려받아 입혔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끝난 뒤 택시 대신 회사 숙직실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우리는 수림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하던 날의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넓은 주방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아이들과 새집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식탁도 소파도 아직 없었지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다. 제가 말하자 남편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 집에서의 첫 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광고회사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그 낡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 요즘 엄청 올랐더라. 처음 들은 가격은 우리 집의 3배였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다는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남편 출퇴근을 위해 회사 근처 집을 구한 일, 아이를 키우기 위해 편하고 넓은 신축 아파트를 선택한 일, 빚을 많이 지지 않는 일, 그때 우리에게는 최선이었던 선택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얼마 전까지 새 것처럼 빛나던 집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영장 모임에서 돌아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 타일에 작은 금이 보였고 누렇게 변한 벽지가 보였습니다. 싱크대 문짝 한쪽이 약간 내려앉은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어? 먹었어.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서울에 집 샀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또 해? 그냥 우리가 잘못 산 것 같아서. 우리가 뭘 잘못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회사 따라 여기 온 거잖아. 제가 말하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라면 그릇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회사 때문에 여기 왔지. 그런데 그때 내가 서울까지 출퇴근했으면 아이들 얼굴은 더 못 봤을 거야. 그래도 지금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래서 당신 불행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라면이 불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후 저에게 톡을 보내왔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하던 날, 빈 거실 바닥에서 우리 네 가족이 치킨 상자를 펼쳐놓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톡을 보냈습니다. 이날의 우리는 정말 부자였다. 마음 부자. 수영장에 다시 가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정미 씨에게 메시지가 왔지만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미안했어요. 운숙 언니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운숙 씨의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수영장에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만난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정미 씨가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정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있잖아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놨어요. 저는 놀라서 정미 씨를 바라봤습니다. 대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들은 그 집만 보면 우리가 엄청 잘 사는 줄 아는데 매달 이자 내는 날이면 숨이 막혀요. 남편은 우리가 이 집을 떠나면 사람들이 망했다고 볼 거래요. 정미 씨가 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꾸 남들 사는 곳을 물어봤나 봐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정미 씨의 질문은 우월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 묻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물어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알아야 안심할 수 있는 이상한 계단 위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정미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영 씨네? 네, 수림동에 있는 우리 집이요.
저는 수영반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은숙 씨에게도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부산했습니다. 낡은 소파가 신경 쓰여 커버를 씌웠고 베란다 창틀을 두 번이나 닦았습니다. 벽지 얼룩 앞에는 화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지? 저는 화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대신 텃밭에서 상추와 가지를 따왔습니다. 가지는 구워 양념장을 얹었고 상추로는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친구인 영희가 칼에 한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손님 온다며 이것도 내놔. 미선이는 직접 키운 옥수수를 삶아 가져왔습니다. 다들 부자 동네 사람이라며 우리 옥수수 맛을 보여줘. 친구들은 웃으며 음식을 건네주고 돌아갔습니다. 정미 씨와 미경 씨, 은숙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숙 씨는 현관에 들어오며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손때가 많이 묻었죠? 거실 창밖으로는 화려한 강 전망 대신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작은 뒷동산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빛 아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미경 씨가 가지구이를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산 거예요? 제가 키운 거예요. 직접요? 저는 텃밭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자라는 가지와 옥수수, 벌레 먹은 상추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정미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공예 재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수업하다 반응 좋았던 건데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액자 만드는 거예요. 재밌고 완성되면 뿌듯해요. 나무 조각과 천, 작은 단추, 색종이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잘 못할 것 같다며 웃으며 거절했지만 어느덧 수다 떨며 집중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숙 씨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자영 씨, 그날은 미안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은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원래 집값 보는 걸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무례했대요. 은숙 씨는 액자의 테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취업 준비 중인데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자꾸 비교해요. 나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그러고 있었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교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집값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정미 씨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이야기를 했고, 미경 씨는 남편의 퇴직 이후 대화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은숙 씨는 취업 준비 중인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뒷동산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정미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영신의 집 뷰가 참 좋다. 뒷동산 보면 사계절이 다 느껴지겠어. 이번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공예를 하고 남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음 수영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마른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서 연두빛 싹이 올라왔습니다. 수영장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 아파트 놀이터 옆에도 텃밭 가장자리에도 작은 새잎이 돋았습니다. 수영 실력도 어느덧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에 뜨기 위해 온몸에 힘을 줬지만 이제는 힘을 빼야 오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수영반에 새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영이 처음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정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최정미예요. 새 회원 이름을 말하자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세요? 순간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새 회원의 얼굴에도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아, 저는 구도심 쪽이에요. 아, 거기. 예전에 저라면 그 짧은 대답 뒤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수림동 살아요. 여기서는 차로 20분쯤 걸려요. 새 회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걸려요. 수영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집에서 직접 키운 상추도 가져왔어요. 정미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자영 씨 상추 맛있어요. 대신 공예 수업 시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조금 긴장합니다.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시세를 검색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사는 친구의 재건축 소식을 들으면 부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 두 아들의 월세를 내고 있고 남편의 퇴직 이후 생활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집은 삶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고 집값의 격차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큰 좌절이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설명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집의 가격표에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운 뒤 밤새 식탁에 앉아 화해했던 시간도 없습니다. 두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날 현관에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일도, 동네 친구가 아픈 저를 위해 죽을 끓여온 일도, 눈 내리는 밤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신 순간도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두 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사온 냉면 육수에 얼음을 띄우고 직접 삶은 면을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소파 앞 작은 탁자에서 네 식구가 냉면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면을 한 입 가득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둘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올 때마다 냄새가 똑같아. 되게 편한 냄새.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빈 그릇을 씻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했고 작은 뒷동산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오래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던 여자. 그 여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의 숫자와 시선 속에서 잠시 자신의 마음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을이 되면 남편과 근처 수목원에 갈 생각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고 저수지 위를 날아가는 새를 볼 겁니다. 겨울에는 창문으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슈퍼에서 두부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작은 눈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 삶을 행복하고 다채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어디 사세요? 이제 저는 대답합니다. 수림동이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뒤에 작은 산도 있고 봄이면 나무가 참 예뻐요. 예전에는 동네 이름을 말한 뒤 상대방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대답을 제가 먼저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2살입니다. 앞으로의 60살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70살의 저는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을 갖는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삶은 주소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시세표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 견뎌낸 시간, 다시 시작한 시간,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시간이 그 방을 채웁니다. 그러니 어디 사느냐는 질문만으로는 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이를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경력이 끊어진 뒤에도 다시 공부해 교실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나무 조각으로 집을 만들고 텃밭의 새싹을 기다리며 오래된 친구들과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물에 뜨기 위해 힘을 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제 주소가 아니라 제 삶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